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사실 이젠 30대 후반이라 주변에선 결혼 안 하냐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는데요. 전 사실 결혼한 경험은 없지만 파혼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 인생의 꽃길일 것만 같았던 결혼 준비는 한 사건으로 인해 모두 무너져 버렸는데요. 거기다가 그날의 사건은 제 삶의 가치관을 바꿔놓기도 했어요. 이혼보단 파혼이 낫다는 그 말을 몸소 느꼈던 그 일을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엄마, 아빠, 그리고 저보다 2살 많은 언니, 저, 이렇게 4식구예요. 부모님은 공무원으로 일을 하셨는데 정말 원리 원칙을 중요시 여기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무척이나 엄한 집안에서 컸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진짜 크게 혼이 났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학창 시절엔 교복 치마를 엄청 짧게 입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는데요. 저도 친구들과 같이 따라서 치마 밑단을 잘라 짧게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걸 부모님께 걸리면 크게 혼날 게 분명하니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 제일 먼저 집에서 나오곤 했었어요. 그리고 집에 올 땐 항상 부모님이 퇴근하시기 전에 얼른 집에 들어오곤 했고요. 진짜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그땐 엄청 부지런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부모님이 아셨는지 어느 날은 제가 딱 일어나서 나가는 시간에 거실에 떡하니 2분이 앉아 계시는 거였어요. 그때 문을 열자마자 심장이 아주 바닥까지 훅 떨어지는데 속으로 이걸 어쩌지 싶더라고요. 그때 아빠가 절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박경선, 너 일로 와봐. 아빠, 그게 너 그 치마가 뭐야? 이 녀석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어디서 치마를 그렇게 짧게 하고 다녀? 아빠가 그렇게 하고 다니라고 했어? 어? 아니, 다른 친구들도 다 이렇게 하고 다닌단 말이야. 친구들은 다 하는데 왜 난 못하게 해? 뭐 이 녀석아? 당장 일로 와서 서. 넌 회초리를 좀 맞아야 되겠다. 그러더니 아빤 집 한쪽에 있던 회초리를 가지러 가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시겁했는지 바로 엄마를 외치며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엄만 그런 절 보면서 한심하다는 듯 말씀하셨죠. 그러게 왜 그러고 다니는 거야. 멀쩡한 옷을 다 잘라놓고선 낮에 아빠가 너 그러고 다니는 거 외근 나갔다가 봤댄다. 하여간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니 원. 넌 오늘 그냥 좀 혼나야겠어. 아이, 엄마, 나 이제 학교 가야 되는데 나 다리에 자국 남는다고. 그렇게 전 그날 아빠에게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정말 눈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슬프더라고요. 그땐 왜 그렇게 부모님이 고지식하게 꽉 막혀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언닌 저에 비해 공부도 잘하고 워낙 모범생이라 부모님이 혼을 잘 내시지도 않았는데 전 부모님 기대에 차지 못하니 더 혼을 내시곤 했습니다. 사실 저도 말을 잘 듣는 착한 딸은 아니긴 했어요. 교복도 그렇지만 전 용돈으로 화장품을 사서 학교에 화장을 하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지금이야 학생들도 화장을 많이 하고 그런다지만 제가 학교에 다니던 그 시절엔 진짜 학교 규율 자체가 좀 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또 제가 화장품 가지고 다니는 걸 아시고선 엄청나게 절 혼내시기도 했답니다. 야, 박경선, 너 이거 뭐야? 아니, 가방에 책은 하나도 안 들어있고 죄다 화장품에 고데기에 이렇게 학교 가서 공부는 안 하고 멋부리러 학교 가니? 아, 엄마, 왜 내 가방을 뒤져? 친구들도 다 화장한단 말이야. 나만 하는 거 아니라고. 아니, 이게 정말? 남들 다 한다고 너도 다 하고 다닐 거야? 공부하는 학생이 화장을 하고 다니는 게 어딨어? 이거 다 압수야, 압수. 너 커서 화장 지겹도록 해. 지금부터 그렇게 안 해도 나중엔 안 하고 싶어도 한다고. 쓸데없는 짓 할 생각하지 말고 제발 좀 공부나 해, 공부. 그땐 정말 부모님 잔소리가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유독 저희 엄마 아빠만 너무 자식들을 잡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 전 더 삐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할 때쯤 조금씩 정신을 차렸던 것 같아요. 언니는 이미 공부를 잘해 명문대에 입학을 했고 부모님은 점점 저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게 눈에 보이니 이대로 가다간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전 열심히 공부를 했고 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전 바로 행정고시라고 말했던 5급 공무원 공채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정말 그땐 이거 아니면 진짜 내 인생 끝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공부에만 열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제 노력이 보여서 그런지 그때부터 부모님도 절 엄청 챙겨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게 가족들의 응원을 받으며 전 시험을 치렀고 그 결과 5급 공채 합격을 할 수 있었답니다. 합격 소식을 듣고서 다들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엄마, 아빠 누구보다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러다 언니가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형부도 대기업 직장인이었는데 정말 사람이 털털하고 좋았습니다. 형부는 형부 자체도 능력이 있었지만 집안도 굉장히 좋은 집안이었어요. 더군다나 형부네 부모님, 그러니까 사돈 어르신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셨고요. 또 언니를 엄청 예뻐하시더라고요. 하루는 언니가 밥을 같이 먹자며 만나기로 했는데 언니가 못 보던 차를 타고 온 거였습니다. 새로 차를 뽑았나 해서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시댁에서 그 차를 해줬다는 거였어요. 뭐? 시부모님이 이 차를 뽑아주셨다고? 와, 진짜 클래스가 다르다. 어떻게 며느리한테 차를 떡하니 해줘? 그게 말이 돼? 아니, 그냥 뽑아주신 건 아니고 내가 임신하고서 출퇴근하는 게 힘들 것 같다면서 주신 거야. 나중에 아이 낳고 그러면 어차피 큰 차 필요하다고. 근데 사실 나도 좀 놀랐어. 이렇게 딱 차를 뽑아주실 줄 몰랐거든. 와, 언니 대박이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면 시월드가 막 펼쳐진다는데 어떻게 언닌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걱정 많았는데 다행히 시부모님이 너무너무 좋으셔. 오히려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아서 감사한 마음이 든다니까. 나 결혼하길 참 잘한 것 같아. 전 그런 언니의 말을 들으면서 이런 게 결혼 생활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뭔가를 크게 해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언니가 힘들까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차를 뽑아줬다는 그 마음이 참 놀라웠어요. 어떤 집안은 며느리가 돈만 쓸까봐 전전긍긍한다던데 언니네 시부모님은 오히려 뭔가를 더 해주려고 하시니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도 공무원이었고 아무래도 비슷한 일을 하다 보니 서로 말도 참 잘 통하고 좋았습니다. 특히나 남자친구는 성격도 똑부러지고 남자다웠어요. 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남자친구와 행복하게 연애를 했답니다. 그러다 8개월 후엔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처음엔 저희 집에선 이 사실을 엄청나게 반가워하신 건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남자친구가 공무원이긴 했지만 7급이었기 때문이었죠. 거기다가 시댁이 시골이고 아들은 한 명인데 시부부터 남편이 내리 집안 장남이라 아무래도 영 찜찜하다며 부모님이 여러 번 얘기를 하셨습니다. 경선아, 아무리 그래도 좀 급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니? 한 1년은 더 만나보지 그래. 요즘은 그래도 수준을 맞춰서 결혼해야 탈이 안 난다던데 너 정말 괜찮겠어? 그 집안의 아들이라곤 네 남자친구뿐이라며. 괜찮아. 어차피 나나 남자친구나 둘 다 일하고 있고 거기다가 나 기독교라서 제사나 이런 거 안 지내는 거 남자친구 집안에서도 다 알고 계시대. 근데 별말 없으셨다는데? 그리고 7급이면 뭐 어때서? 남자친구 일 잘한다고 다들 좋아하던데 뭘. 아무리 그래도 말이야. 엄마가 결혼해서 보니까 사랑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참 중요하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섣부르게 생각하지 말고 잘 알아봐. 처음엔 이렇게 저희 집에선
우려를 많이 표시하셨어요. 아무래도 어른들 입장에선 걸리는 부분이 이것저것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남자친구가 누구보다 열정을 갖고 미래를 크게 꿈꾸고 있는 사람이니 믿을만 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중 저희 집으로 남자친구가 첫인사를 오게 되었죠. 인사를 온다고 했던 날 부모님뿐 아니라 언니와 형부까지 모두 다 참석을 해서 남자친구를 보러 왔더라고요. 워낙 남자친구 첫 이미지가 좀 우상이라 처음에 다들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부모님은 남자친구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시기도 했습니다. 들어보니 부모님 댁은 시골인 것 같던데 그럼 명절엔 다 같이 모여서 음식하는가? 그럼 제사도 있겠네. 우리 집이 기독교 집안이어서 제사나 이런 건 지금껏 해본 적이 없어서 말이야. 그런 것도 집에서 아시나? 네, 다 아십니다. 저희도 사실 크게 하진 않습니다.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계셨을 때야 많이 했지만 이젠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간소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이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 몇 년만 더 하시고 정리하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머, 그런가? 그렇다면야 우리야 걱정은 크게 할 게 없다지만 그리고 난 결혼해서 애 낳았다고 우리 애가 일 그만두고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시골에 사셔도 저희 집에선 요즘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고 계시거든요. 저희 누나도 있고 여동생도 있어서 누구보다 여자 입장을 잘 압니다. 그렇게 또박또박 잘 얘기하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처음엔 걱정스러운 얼굴로 보시던 엄마 아빠가 점점 표정이 풀어지게 되었어요. 남자친구가 워낙 사람이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 가족들도 그 모습에 다들 마음에 들어하기 시작했죠. 나중에 인사가 끝나고서 남자친구를 배웅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가족들이 다 칭찬 일색이더라고요. 어머, 난 걱정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남자친구 참 괜찮은 사람 같네. 보아하니 시댁에서 뭔 일이 있어도 중간에서 잘 막아줄 것 같고 괜찮은 것 같다 얘. 그치 엄마? 괜찮다니까. 사람이 모나지 않고 자기 뚝심도 있고 남자다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 아유, 엄마랑 아빠가 괜한 걱정을 했나 보다. 아, 이렇게 보니까 또 마음이 달라지네. 그렇게 무사히 저희 집에선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저 역시 예비 시댁에 첫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예비 시댁은 충청도 시골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내려가는 내내 어찌나 긴장이 많이 되던지 심장이 엄청나게 두근두근 뛰더라고요. 그리고 시댁에 도착을 한 뒤 전 최대한 밝은 얼굴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시부모님이며 큰 신우며 작은 신우도 웃으며 절 반겨줬어요. 안녕하세요. 박경선이라고 합니다. 어머, 어서 와요. 들었던 것보다 더 미인이네. 얼른 들어와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 이거 오는 길에 다과할 것 좀 사와봤어요. 어머, 고마워라. 아, 일단 들어와서 밥부터 먹어요. 먼 길 오느라 고생했겠네. 차는 안 밀렸죠? 생각보다 여기가 차가 잘 안 밀리더라고. 오늘 밥도 천천히 먹고 시간 보내다가 가요. 처음에 시모는 참 다정하고 좋으신 분처럼 보였습니다. 시누이들도 어색해하긴 했지만 내내 웃으며 절 대했죠. 그렇게 같이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시부모님부터 시누이들까지 다 칭찬만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난 우리 원빈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 데리고 온다길래 어떤 사람일까 했더니만 아니 이렇게 예쁜 사람이 올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네. 아주 참하게 생겨가지고 딱 우리 며느리감이야. 안 그래 여보? 그래 그래. 우리 집안 장손한테 딱 어울리는 며느리네. 우리야 뭐 아들 결혼한다고 하면 반대는커녕 대환영이지. 반대할 건 아예 생각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서 하하호호 정말 분위기 좋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골에 사셔서 그런지 가족들이 모두 순박하고 정말 정 많은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차를 마시고 있던 와중에
시모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셨어요. 아니, 상견례를 하긴 할 테지만 결혼식은 아무래도 직장 근처에서 하겠지? 그러면 우리 시골 어르신들이 거기까지 가야 할 텐데 아무래도 그게 좀 힘들어서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결혼하기 전에 명절에 언제 한번 오는 건 어떻게 생각하니? 아, 명절에요? 그래, 이런 얘기하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결혼식엔 다들 가지 못할 것 같아서 연세도 있고 거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인사는 한번 해야 하니까 그게 좋을 것 같구나. 다음에 인사할 겸 밥 먹고 가.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처음엔 너무나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시길래 정말 그럴 만한 상황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식도 사실 멀리서 하는데 어르신들은 다 서울로 올라오시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인사 한 번 없이 결혼을 하는 것도 경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집에 와서 부모님께 얘기를 했을 때도 상황이 그러면 그러는 게 좋을 것 같다고도 하셨고요. 그 후로 빠르게 저흰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됐습니다. 워낙 저나 남자친구나 나이가 있다 보니 양가 분위기도 너무 좋게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특히나 예비 시부모님은 정말 경우도 있고 좋으신 분들 같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에서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조심스러우셨거든요. 사돈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아이들이 예단이나 예물 이런 건 간소하게 생략을 한다더라고요. 저희 애들한테도 물어보니 그러고 싶다고 하길래 저희도 편하게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애들이 잘 사는 게 우선이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사돈. 저희도 허례허식 없이 그냥 결혼하고서 둘이서 잘 사는 게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생각해 두신 게 있으면 저희가 맞춰서 하겠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말을 꺼내주시니 저희가 더 마음이 편안하네요. 아유, 아닙니다. 이 시골에 시집 보내시는 게 쉬운 일도 아니실 테고 저희가 오히려 감사드리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시골 일 때문에 사실 아들 집에 신경 쓸 겨를도 없거든요. 그렇게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를 마치게 되었어요. 그렇게 상견례를 하게 되니 부모님은 참 좋은 시부모님이신 것 같다며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런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 날짜도 잡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예비 남편간 큰 트러블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걸 저한테 맞춰주니 더 수월하게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들은 결혼 준비할 때 다들 싸운다던데 저흰 그마저도 없으니까 참 결혼을 잘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추석이 다가오면서 전 예비시댁에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가 딱 결혼식이 2달 남았을 때였죠. 당연히 전처럼 예비시댁에서 절 반겨줄 줄 알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딱 도착하자마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희가 오자마자 갑자기 예비시댁으로 사람들이 계속 들이닥치는데 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맞이하게 되었죠. 알고 봤더니 시골은 친척들이 근처에 다 모여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한 집에서 인사를 하고 나가면 또 한 집에서 찾아와 인사를 하고 또 다른 한 집에서 찾아와 인사를 하게 되었죠. 조카 며느리가 이쪽이야? 아이고, 서울에서 왔다더니만 시골 티가 아예 안 나네. 원빈 엄마 며느리 교육시키려면 꽤나 고생하겠어. 아이고, 말도 마요. 제 인생에 서울 며느리 얻을 생각은 한 번도 못 했었는데 아주 그냥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니까요. 그래도 인사하겠다고 여기까지 찾아온 거 보면 잘했죠 뭐. 그래, 명절이라고 이렇게 인사 왔나 본데 이거 하나는 괜찮구만. 조카 며느리 잘 놀다 가요. 그러면서 계속 사람들이 정신없이 오기 시작하는데 인사가 끝나고 나니까 아예 넋이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겨우 인사가 끝나고서 조금 쉬어보려고 했더니 갑자기 시모가 제 팔을 쓱 잡더니 이렇게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가자. 얼른 옷 입어. 네? 가긴 어딜 가요, 어머님? 아이, 어디긴 어디야. 시장 보러 가야지. 너 이런 거 안 해봤지?
너희 집 기독교라서 제사도 안 지낸다면서. 그래도 시집 오니까 이런 거 차차 해봐야지.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야. 마침 시장도 열었고 가서 구경이나 좀 해보자. 그렇게 전 정신없는 와중에 시장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때 예비 남편은 어디로 갔는지 도착과 동시에 찾을 수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전 예비 시모와 둘이서 시장을 보게 되었고 여기저기 예비 시모 뒤만 졸졸 전 쫓아다닐 수밖에 없었죠. 자리도 모르고 낯선 동네다 보니 제가 의지할 사람은 시모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내내 돌아다니면서 예비 시모는 물건만 볼 뿐 절 챙겨주시진 않았습니다. 단지 물건 계산을 하면 당연하다는 듯 그걸 저한테 쥐어주시곤 했어요. 아이고, 이거 참 싱싱하네. 이거 얼마예요? 이거 한 바가지 좀 주세요. 예, 이거 좀 들어라. 네? 어머님 저 이미 양손 다 가득 찼는데요. 아유 참. 이제 살림아래가 이렇게 힘이 없어서 쓰나. 앞으로 알려줘야 할 게 산더미네, 산더미야. 그러면서 한참을 시장에서 장을 보더니 이번엔 예비시모가 절 마트로 끌고 가는 거였습니다. 마트에 가서도 한참을 뭘 사면서 고르고 또 고르시더라고요. 어머님, 뭐 다른 거 사실 거 있으신 거예요? 아니, 너도 오고 우리 아들도 왔으니까 저녁 먹을 거 사야지. 오늘 그냥 고기나 구워 먹을까? 소고기가 좋은 게 들어왔나 모르겠네. 그런데 그렇게 또 마트에서 장을 보던 예비시모가 계산을 하려고 하니 갑자기 화들짝 놀라며 소리를 치는 거였어요. 어머나, 아이고 이러 어쩌냐? 내가 그만 깜빡하고 카드를 안 가지고 왔네. 세상에나. 예, 네가 이거 좀 계산 좀 해라. 네? 어머님, 이걸 제가 계산하라고요? 아, 그래. 내가 원래 시장에서만 장 봐가지고 현금만 들고 다니는데 너 온다고 내가 마트까지 온 거 아니야. 나중에 줄 테니까 일단 먼저 네가 계산해. 그러면서 계산을 하는데 거의 20만 원 넘게 나왔더라고요. 봤더니 저녁거리 외에도 이런저런 생필품들도 잔뜩 들어가 있고 그냥 말 그대로 마트 장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예비 시댁으로 돌아왔는데 정말 너무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거기다가 예비 남편은 보이지도 않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밖에 나가 있었던 예비 남편이 저와 똑같이 지친 표정으로 시댁으로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절 데리고서 방으로 가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경선아, 너도 설마 엄마한테 붙잡혀가지고 여기저기 끌려다녔어? 내가 그러지 말라니까. 미안해. 안 그래도 예비 며느리 인사 온다고 여기저기 동네방네 소문이 났나 봐.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궁금해하셨대. 엄마가 신나서 평소보다 더 들뜨신 것 같아. 네가 조금만 이해해줘. 오빠는 어디 갔었는데? 나 하루 종일 사람들한테 인사하다가 방금까지 시장 가서 장까지 보고 왔어. 나도 동네 분들 인사해야 한다고 아버지 따라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왔어. 미안. 내가 엄마한텐 잘 얘기할게. 조금만 참아줘. 오늘만. 어? 그러더니 예비 남편은 제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모에게 가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음식을 할 땐 예비 남편이 절 데리고 바깥 구경 좀 시켜준다며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땐 예비 시부모님도 나갔다 오라며 흔쾌히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비 남편 말처럼 제가 온다는 거에 너무 설레서 오바해서 그러셨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런데 딱 돌아와서 추석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비 시부모님이 와서 절을 하라는 거였어요. 아니, 전부터 제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사실을 다 아셨을 텐데 왜 갑자기 절을 하라는 건지 전 영문을 몰랐습니다. 처음엔 깜빡 잊으신 건가 싶어 다시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경선아, 너도 와서 절해라. 네? 아, 어머님, 전 안 돼요. 제가 기독교라서 절을 못 하거든요. 뭐? 아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앞으로 우리 집 제사할 때
절 한 번도 안 하겠다는 거냐? 그런 건 우리 집에선 절대 용납 못 한다. 그냥 절 한번 딱 하면 될 걸 가지고. 아이, 그냥 해.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되겠어요. 저 빼고 하시고 전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이구야. 안 그래도 서울 깍쟁이 며느리 들어온다고 해서 다들 걱정인데. 네가 걱정을 아주 크게 만드는구나. 우리 집에 내려오는 복을 네가 다 뺏어가겠어. 다. 그러면서 예비 시부모님 표정이 확 굳어지는데 전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여기서 더 당황스러웠던 건 바로 예비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싸해지자 예비 남편이 옆으로 와서 저한테 조용히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경선아, 그냥 눈 한 번 꽉 감고 하면 안 되는 거야? 한 번 한다고 문제되는 거 없잖아. 안 그래도 너 음식하는 거 빼준다고 엄마가 많이 마음 썼는데 좀 해주라. 뭐? 정말 그때는 누가 머리를 망치로 세게 내리친 것처럼 진짜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그동안 자기만 믿으라고 했던 예비 남편이 맞는가 싶었어요. 다행히 다른 친척들이 그냥 하자며 기독교에선 원래 절 안 하는 게 맞다며 중간에 말리면서 상황은 그렇게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한 제사가 끝이 나고서 거기 모인 친인척들이 다 같이 밥을 먹게 되었어요. 저녁 늦은 시간이라 아주 크게 술판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또 짓궂은 요청이 들어오더라고요. 예비 시부는 술에 잔뜩 취해선 저한테 노래를 불러보라며 말을 했습니다. 자자,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예비 며느리 노래 한번 들어봐야지. 자, 형선아, 가서 노래 하나 해봐라. 네? 아버님, 저 노래 못해요. 아는 노래도 없고. 에이, 뭘 다 못한다고만 해. 여기 시집 오려면 뭐든 잘한다, 잘한다 해야 된다. 아, 얼른 일어나서 노래 하나 해보라니까. 어르신들 기다리신다. 정말 당장이라도 그 분위기를 깨고 나가버리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충청도에서도 엄청 시골 깡촌이었던 동네였고 길도 모를 뿐더러 가로등도 별로 없다 보니 어두컴컴해서 어딜 갈 수조차 없더라고요. 대충 분위기를 맞춰준 후에 전 피곤하다며 먼저 방으로 들어와 일찍 자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침 해가 뜨자마자 그냥 출발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여기에서 나가고 난 후에 생각을 해보자는 심산이었죠. 그렇지만 아무리 누워도 잠이 도통 안 오더라고요.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계속 치이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몸은 피곤한데 정신만은 말똥말똥했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면서 잠도 못 자고 이리저리 시달리다가 겨우 잠에 들었는데 얼마 못 잔 것 같은데 갑자기 누가 절 흔들어 깨우는 거였어요. 정말 겨우 실눈을 뜨고 보니 제 눈앞에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예비 시모였습니다. 제가 너무 깜짝 놀라하자 예비 시모는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취하고선 제 팔을 끌고 방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야, 사람들 다 깨겠다, 깨겠어. 아니, 넌 여지껏 자고 있으면 어쩐다니. 일어나서 얼른 상차릴 준비를 해야지. 어제 일찍 들어가는 거 보고 그래도 애가 생각이 있는가 보구나 했더니만 이 시간까지 자. 네? 어머님, 지금 새벽 6시예요. 벌써부터 상을 차리라고요? 아유, 당연하지. 오늘 아침엔 친척들도 다 같이 와서 밥 먹을 거다. 그래도 예비 며느리 왔다고 다 들어온다니까 네가 살뜰하게 준비해야지. 아이, 뭐해? 얼른 앞치마 입어. 아직 잠도 깨지 않았는데 옆에서 재촉하는 예비 시모를 보면서 전 바로 예비 남편을 깨우러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 다급하게 말리시더라고요. 아니, 너 뭐해? 어디 가려고? 네? 원빈 씨 깨우려고 하는데요. 걔를 왜 깨워? 자게 냅둬. 늦게까지 잠도 못 자고 사람들한테 시달려서 피곤할 텐데 애를 왜 깨우니? 조용히 너만 와서 상 차리면 되는 거지. 얼른 움직여라. 해 금방 뜬다. 정말 전 그때부터 머릿속이 너무나도 복잡해졌습니다. 전에는 세상 며느리 아껴줄 것처럼 하던 예비 시부모님이 갑자기 생판 다른 사람이 되어 며느리로 대하긴커녕
무슨 일꾼 마냥 절 대하는데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깨어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남편이 일어났고 제 눈치를 보면서 같이 상을 차리는 덕에 전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아침상을 차려서 먹는데 제 속을 긁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다름 아닌 예비 시누이들이었습니다. 갑자기 밥을 먹다가 뜬금없이 절 보면서 푸하하 하며 웃는 게 아니겠어요? 전 제 얼굴에 뭐라도 묻었나 싶어 물어봤습니다. 예? 왜요? 왜 저보고 웃으세요? 아, 아니, 난 그때 처음에 봤을 때 무슨 연예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른 사람 같네. 옳게. 혹시 성형한 거 아니지? 네? 성형이라니, 그게 무슨. 아니, 아침에 보니까 얼굴이 퉁퉁 부어서 그런가. 쌍꺼풀 라인도 진하고 성형한 것 같아서 말이야. 처음 봤을 땐 예쁘더니만, 자꾸 보니까 좀 어색하고 이상하고 그러네. 언니, 그치? 나만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지? 새언니 진짜 성형한 거예요? 에이, 근데 성형 너무 대충 했다. 아침에 이렇게 딱 티나면 어떡해? 그러면서 얄밉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사실 전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너무 코가 돼지코라 조금 고치긴 했지만 눈은 아예 건드려 보지도 않았었는데 제 눈을 가지고서 그렇게 희닥거린다는 게 참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제 마음에 큰 폭탄을 안겨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예비 시모였어요. 예비 시모는 밥을 먹으면서 정말 아무렇지 않게 저에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경선이 와보니까 어떠니? 우리 집안 이렇게 친척들이 아직도 다 오순도순 모여서 사는 곳이야. 뭐 동네 사람들이라고는 하지만 다들 가족이나 마찬가지고. 솔직히 네가 어느 만큼 잘하는지 모르겠다만 나도 그랬던 것처럼 너도 명절 제사 음식 하는 거 받아서 하다 보면 금방 늘 거야. 네? 명절 제사 음식을 받아서 하다뇨. 설마 제가 그 음식 하는 걸 다 받으라는 건가요? 아이, 그럼 네가 받지 누가 받어? 그럼 네 시누이들이 받겠냐? 쟤들이야 시집가고 나면 시댁 귀신 될 애들이고 넌 우리 집에 시집 올 거잖니? 어젠 하도 아들이 부탁해서 음식 만드는 거 안 하게 해줬다만 다음부턴 그런 거 일절 없다. 그 뭐냐, 기독교라고 절도 안 하는 거. 나 앞으로 절대 그 꼴 못 본다. 조상님께 예의 갖추고 제사 음식도 싹 다 네 손으로 다 준비하거라. 모르는 거 있으면 미리미리 물어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 그 누구 하나 그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예비 시모의 말에 동의를 하는 것처럼 다들 행동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와중에 더 어처구니가 없었던 건 바로 예비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예비 시모가 그렇게 말하자 예비 남편은 바로 이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걱정하지 마.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데. 알아서 잘할 거야. 경선아, 그치? 처음이라 좀 힘들고 어색하겠지만 차근차근 배우면 되지 뭐. 오늘은 인사하러 온 건데 그렇게 부담 주지 마. 밥 먹는데 탈날라. 그래, 그래. 아유, 우리 아들이 아직은 아주 푹 빠져가지고선. 어찌됐건 네가 장남이고 장손인데 네 할 몫을 잘해야지. 그리고 우린 아이는 꼭 빨리 가졌으면 좋겠구나. 손주를 낳아야 며느리 도리를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결혼식 하고 나서 좀 애써주길 바란다. 에이, 그런 것도 걱정하지 말라니까. 나나 경선이나 애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일찍 아이도 낳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경선아, 얼른 말씀드려. 어르신들 걱정하시잖아. 참, 그 배포 좋던 남자답던 남자친구는 어디로 가고 자기 부모 말에 쪼르르 휘둘리며 예비 아내조차 지키지도 못하는 등신 같은 예비 남편을 보면서 전 결국 품에 안았던 폭탄을 그 집안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전 딱 그 자리에서 한마디 했어요. 야, 네 조상 네가 모셔. 난 못하겠다. 뭐? 경선아, 너 지금 뭐라는 거야? 귀가 잘 안 들리니? 난 못하겠다고.
안 그래도 주변에서 너무 수준 차이가 나서 좀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내가 진짜 눈이 삐었었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네요. 이번 추석에 초대해 주신 건 참 감사드려요.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짐을 챙기고 나가려고 하니 허둥지둥 예비 시모가 절 붙잡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너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가려고? 저요? 저 우리 집에 가야죠. 뭐? 아니, 아직 제사도 안 지내고 추석도 안 끝났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이러면 우리 결혼 허락 못 한다. 결혼 허락이요? 하지 마세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 이 결혼 안 합니다. 조상 제사 지내는 거 안 하고요. 거기다가 등신 같은 남편 믿고 사는 것도 안 하렵니다. 그러니 마마보이 아들이라도 좋다고 하는 며느리 한번 데리고 와서 결혼시키세요. 뭐라고? 예. 예. 전 그렇게 당황해하는 예비 시댁 식구들을 뒤로하고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예비 남편은 곧 뒤따라왔지만 전 냉정하게 잘라냈어요. 경선아, 너 왜 그래? 아니, 가족들 앞에서 그렇게까지 말하면 어떡해. 들어가자. 일단 들어가서 다시 얘기해보자고. 아니, 뭐 때문에 그러는 건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냐고. 아무리 그래도 어른들 앞에서 그러는 거 아니야. 어른? 어른이라고 그랬니? 넌 어른이 남들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걸 억지로 시키는 게 어른이라고 생각해? 너네 집은 한 가족이 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꾼이 필요한 거야, 일꾼. 어제 일만 해도 그래. 뻔히 인사하러 온 거 알면서도 장 보러 나가서 짐꾼이나 시키시고 계산하게 그냥 놔두시고 거기다가 절 한 번 안 했다고 사람 잡아먹을 듯이 대하시고 이게 며느리한테 할 만한 행동이야? 넌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경선아, 내가 미안해. 내가 앞으로 알아서 잘 중재해볼게. 중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넌 중재가 아니라 내가 니네 부모 말 듣길 원하는 거잖아. 안 그래? 야, 100번, 1000번 너 좋다는 애 데리고 와봐. 어떤 바보가 이런 집안에 시집을 와? 뭐든 자기들 하는 일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집안에 누가 시집을 오니? 야, 너랑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나마 남편이라도 좋으면 참고 산다지만 넌 남편 감으로도 꽝이야. 그러니 헤어지자고. 헤어져. 그렇게 전 끔찍했던 예비 시댁에서 나와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택시를 부르니 금방 또 거기까지 오더라고요. 그렇게 터미널로 향했고 바로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타고 올라와 버렸죠. 그 뒤로 집에 도착을 하니 부모님은 너무 깜짝 놀라셨습니다. 당연히 저녁이나 돼서야 오겠다 싶었던 딸이 갑자기 왔으니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전 놀란 표정으로 절 보는 엄마 아빠를 보고서 진짜 그간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일들을 다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엄마 아빠는 너무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뛰쳐나가실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아니, 어느 집구석에서 아직도 그딴 짓을 하고 있어? 남의 집 귀한 딸 인사하러 갔으면 귀하게 여겨줘야지. 어디서 지금 그런 짓을 한다니? 너 당장 앞장서. 내가 아주 그냥 그놈의 집안 쑥대밭을 만들어 놓을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그 자식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장담하더니만 아주 그냥 엉망이었구만. 경선아, 잘했다. 잘했어. 아빠였으면 어제 그 난리 피울 때부터 바로 나왔지. 우리 경선이니까 그나마 예의 갖춰서 그 정도로 끝낸 거지. 잘했다. 잘했어. 그러면서 부모님이 제 등을 토닥여 주시는데 정말 눈물이 절로 나왔습니다. 전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올라오는 버스 안에서도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서 한숨도 잘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딱 친정에 도착을 하고 나니 긴장이 확 풀린 건지 바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한참을 자고 있던 그때 갑자기 전화가 엄청 울리기 시작했어요. 역시나 확인을 해보니 예비 남편이더라고요. 전 전화도 받고 싶지 않아 그냥 다 거절을 하고 무시했죠. 그랬더니 얼마 못 가 저희 친정까지 예비 남편이 찾아온 거였어요. 참 뻔뻔하지 않나요? 본인들이 뭘 했는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친정까지 찾아올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아빠가 문을 열어주자 예비 남편은 현관문 앞에서부터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 불찰이에요. 저희 집에서 그러면 제가 중간에서 다 막았어야 하는 건데 정말 죄송합니다. 자네 집안이 얼마나 잘나면 잘났다고 우리 딸을 무시해? 감히 우리 딸을 테스트해? 우리가 자네를 어떻게 대했는데 그걸 알면서도 우리 딸이 그딴 대우 받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 안 그래도 수준 맞춰 시집 보내려고 했던 걸 그나마 우리 딸이 좋다고 하니 보내려 했더니만 사람 뒤통수를 이런 식으로 치나?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경선이랑 꼭 결혼하고 싶어요. 자네 집안 같은 곳엔 우리 딸 절대로 못 보내네. 아니야, 안 보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안 돼. 그러니 당장 여기서 나가게. 당장 나가. 아버님, 아버님. 그러면서 예비 남편은 애원하고 또 애원하는데 아빤 그런 예비 남편의 멱살을 잡고서 밖으로 내쫓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십 년을 공무원을 하면서 진상인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봤는데 그런 엄마 아빠한테서 겨우 무릎 꿇는 거로 용서를 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 뒤로도 예비 남편은 계속해서 절 찾아왔습니다. 안 그래도 일도 정신없고 바쁜데 퇴근하고 들어갈 때면 늘 집 앞에 서 있는 예비 남편을 보게 되니 진짜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냉정하게 얘기를 했죠. 두 번 다시 여기 찾아오지 마. 무슨 염치로 여길 찾아와? 니네 가족들이 여기 자꾸 오는 거 아니? 경선아,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난 너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잖아. 어? 내가 진짜 잘할게. 난 이제 네가 하는 말 하나도 안 믿겨. 다 거짓말이고 그냥 입 바른 소리 같아. 그런 당신아 어떻게 사니? 우린 이미 끝났어. 이미 다 끝난 사이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찾아오지 마. 난 당신 믿을 수도 없고 믿음도 안 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랑 어떻게 평생을 함께 하니? 이 조상 어떻게든 모시고 살 그런 사람 찾든지 말든지. 근데 난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찾아오지 마. 그리고 그때 집 앞에서 제가 예비 남편과 신랑이를 버리고 있던 걸 봤던 엄만 집에서 물 한 바가지를 퍼다 나오시더니만 바로 예비 남편에게 뿌려버렸습니다. 이 자식이 네가 여길 감히 어디라고 와? 내가 분명 말했지? 다음에 또 찾아오면 가만 안 둘 거라고. 오늘은 물이지만 내일은 뭐가 될지 몰라. 뭐라도 맞고 싶으면 내일 또 찾아와 봐. 죄송합니다, 장모님. 저희 엄마가 그러려고 그러신 건 아니고요. 아무튼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끝까지 지 엄마 편드네. 넌 아직 니네 엄마 품속에서 나오지 못했어. 내 자식이었으면 회초리라도 들고서 정신 차리라고 했겠다. 하여간 끼리끼리라더니 그 엄마의 딱 그 자식이구만. 우리 딸 너같이 마마보이한테 절대 보낼 수 없어. 내일은 이렇게 물로 안 끝나. 니들 집에서 한지 네가 다니는 지방청에 죄다 뿌리기 전에 당장 꺼져. 그렇게 저희 엄만 전 예비 남편을 쫓아내셨어요. 그동안 그래도 매번 전 예비 남편이 오는 걸 알고 계셨는데 그래도 제가 잘 정리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자꾸만 끈질기게 매달리는 전 예비 남편을 보고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 후 물 한 바가지 맞았던 전 예비 남편은 또 찾아왔을까요? 아니요. 그 뒤로는 아예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참 끝까지 찌질하고 못난 사람 아닌가요? 도대체 제가 저런 사람을 뭘 보고 남자답다고 생각했었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참 웃기는 일인 것 같습니다. 처음엔 엄마 아빠도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그런 일이 지금 시대에 생길 수 있는지 이해도 하지 못하셨지만 나중엔 오히려 잘 된 것 같다며 절 위로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이런 상황을 모르고 그냥 결혼을 했다면 아마 파혼이 아니라 이혼으로 끝이 났을 거라며 차라리 잘 됐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부모님 말에 동의를 해요. 솔직히 추석날 그 집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예비 시댁 식구들은
참 정 많고 좋은 사람들 같았습니다. 만일 예비시댁에서 본인들의 성격을 죄다 숨기고서 끝까지 연기를 했다면 지금쯤 전 어떻게 살고 있을지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전 빠르게 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전 예비 남편은 한동안 참 힘들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실 때면 종종 전화도 오곤 했어요. 경선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참 많은 잘못을 했어. 정말 미안해. 나 요즘 진짜 많이 반성하고 있어. 우리 집에서도 너 같은 며느리 없다면서 얼마나 반성 많이 하셨는지 몰라. 그래, 반성 평생 많이 하고 후회도 해. 근데 어쩌지? 난 당신이랑 헤어진 거 후회가 하나도 안 되네. 진짜 잘한 것 같아. 그렇게 조상 모신다고 제사 지내더니 어째 제사도 안 지내는 내가 조상신 덕을 봤나 봐. 내 인생 말아먹을 뻔했는데 이렇게 구제가 됐으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난 당신이랑 다시 만날 생각 하나도 없어. 지긋지긋하고 끔찍해. 그러니 연락도 그만해. 끊어. 그리고선 전 전화를 아예 차단해버렸습니다. 파혼 사건이 있은 후로부터 지금은 1년이 지났어요. 전 그때의 사건을 이젠 웃으며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사실 결혼에 대해 뚜렷한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결혼을 아예 포기한 건 아니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그냥 맞지 않는 사람이랑 살 바엔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제가 5급 공무원이다 보니까 본인 아들이 7급이라 기죽을까봐 더 초장에 절 잡아보려고 그렇게 하신 거라 그러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지 않나요? 무슨 길을 잡겠다고 인사로 운 며느리에게 그딴 식으로 대한답니까? 정말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솔직히 제 사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선 뭐하러 거기까지 가서 그런 짓을 당하느냐 할 수 있겠지만 전 오히려 그때 사건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전 냉정하게 돌아설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만일 그때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결혼을 했다면 전 평생 후회의 눈물을 흘렸을 것 같네요. 그렇지만 결혼 전 딱 속내를 알아서 파혼을 해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경험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 예비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니 아직까지도 여자 한 번 제대로 못 만나고 찌질하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집안에 시집갈 여잔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그 집안의 이기심이 새로운 식구를 맞이하지 못하는 것 같네요. 그 집 시누이들도 아직까지 미혼인 걸 보니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은퇴 후 지금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고 계시고 언인 형부와 진짜 알콩달콩 두 조카까지 낳아 잘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 전 좋은 사람들과 좋은 추억 남기며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네요. 평생을 이 사람과 함께 할 것 같았던 사람도 한순간에 틀어지기도 하고 별로 가깝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오히려 수십 년을 보기도 하잖아요. 이렇듯 인생이라는 건 참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선 막연하고 무모한 계획보단 꼼꼼하게 잘 계획을 세워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 늘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늘 밝으시길 바라며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